내 마음속에 108개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하면 팔도가 있잖아요. 8개의 도가 골고루, 팔도가 골고루 발전하면 또 조화로우면 나라가 평온하잖아. 전 세계가 뭐 골고루 발전하면 역시 세계가 평화롭고, 마찬가지로 나라는 마음속에는 108개의 마음이 있는데 108개의 마음이 평온하면, 조화로우면 마음이 행복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8개의 마음 중에 서로 싸우면,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다가 어느 하나가 특별하게 사랑받으면, 마음 중에 특별하게 사랑 많이 받는 마음이 있어요. 제일 마음 많이 잘 받는 게, 화라는 것은 내 마음 108개의 나라 마음 중에 제일 우리한테 제일 사랑을 많이 받죠. 화나잖아. 화나죠. 저를 보니까 화나지 않아요? 화 안 나요? 자, 누굴 보면 화나거나 어떤 특정한 뭐 말을 들으면 무시를 당하면 화가 나고, 사랑 많이 받습니다. 욕심도 108개의 마음나라 중에 욕심도 사랑 많이 받죠. 뭘 갖고 싶으니까. 하고 싶다, 되고 싶다, 갖고 싶다. 욕심이나 화는 뭐 짜증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기쁨도 있을 수 있겠고, 들뜸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충돌하다가 때로는 어느 것이 더 많이 주목받으면 그것이 밖으로 풍 분출 나오는 거죠. 이게 내 안에 있다가 대상에서 벌어지면, 대상이란 건 사람도 있고 자연환경도 있고 뭐 경제적,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외부적 대상인데, 여기에서 요거랑 계속 서로 상호 연기적으로 작용을 하다가 이 마음 중에 뭐 화가 축축축 밖으로 뚝 나오면 화가 나는 거고, 욕심이 슉 나오면 욕심 나는 거죠. 이 서로 합이 맞으면, 내가 물건을 좋아해. 아니 내가 남자고 여자가 있어. 마음에 드는 여자, 뭐 예쁜 여자, 뚱뚱한 여자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합이거든요. 합. 저절로 끌려간다. 그럼 여기 있는 색심, 이성을 향한 욕구, 성욕이 흉 합의돼서 나가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 성욕이 가만히 있다가 외부에 있는 것이 합의되면 축 나가는 거죠. 이제 이게 충돌해 흉 나가면 몸도 나가요. 몸도 이제 마음이 가면 몸도 간다. 그래서 예쁜 여자 뒷공문이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돈하고 합의되는 거, 돈, 재물, 승용차, 뭐 이런 거로 합의되는 건 욕심이겠죠. 돈을 보면 욕심이라는 것이 합의돼서 슝 나가. 나한테 있던 것이 합의돼서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최대한 저지를 해야 되겠죠. 이게 내 안에 있으면서 내 안에 이렇게 내가 이것을 잡고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강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밖으로 덜 나가는데, 사람이니까 연기적으로 다들 되니까 이런 걸 합의되는 걸 만나면 동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집 나가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 요게 집 나가서 이쪽으로 따라다니면 이거는 이제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러면 이게 나한테 있는 것이 밖에 나가서 잘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정신사나워요. 정신사나워서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죠. 뭘 해내지를 못해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으면, 그러면 그 나라는 계속 성장을 하죠. 우리나라도 나름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서, 물론 이제 여당, 야당 맨날 진보, 보수 싸우고 있지만 이 정도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북한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불안하지만 남한의 정치 상황은 뭐 80년대 후반 이후로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어요. 엄청 큰 위기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탄핵도 있었고 그랬지만 뭐 쿠데타가 일어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안 그렇거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러시아인들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의 소비에트 연방이었었기 때문에 기득권들은 이제 러시아 친러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정치가 친러와 반러, 친러 반러. 그리고 이제 소비에트에서 독립하면서 완전히 깡통 차고 나왔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에서 독립을 하면서 그때 주민투표에서 95%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해가지고 소비에트 독립해서 우크라이나가 됐는데 당시 모든 대부분의 소비에트의 중요한 시설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었어요. 소비에트도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이렇게 독립시켜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루마니아나 뭐 이렇게 헝가리라든지 뭐 이렇게 그 위에 발트 3국 이런 데는 좀 본래 이렇게 러시아랑 약간 좀 다른 지역이었으나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나름 똑똑하고 거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소비에트가 이제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독립해서 나갔던 거죠. 그러기 전에 소비에트는 우크라이나의 많은 군사시설, 핵시설, 또 경제, 공장, 군수시설, 군대 이런 것까지 많이 돼 있어. 거기도 크림반도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군도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립을 했단 말입니다. 독립하면서 모든 걸 다 철수하고 우크라이나는 깡통을 찼어. 우리나라 이제 60년대에 똑같은 거예요. 50년대, 60년대 깡통 찬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계속 친러 반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정치하는 사람들이 독재를 하고 나라를 발전을 안 시키고 뭐 지금 이제 그 대통령도 정치를 잘 못해요. 그 연예인 하다가 탤런트 하다가 대통령 됐거든요. 그리고 이 앞전에 대통령은 재과자 재벌 사장님이 대통령을 했어. 우리는 그래도 김영삼, 김대중 이분들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만 수십 년 동안 정치 세력을 쌓고 정치 경력을 쌓아서 그 무지막지한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을 넘어가면서 80년대 그 어려운 세대를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90년대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많은 경험을 쌓았어. 심지어 이렇게 그 좌충우돌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보면 변호사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몇 해 하고 정치 활동을 하면서 그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엉망이 되지 않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건 참 제과자 사장님 하다가 이 앞전 대통령 됐지. 지금은 연예인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지. 물론 그런 거 하다가 정치 감각이 좋은 사람은 대통령을 잘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가 이제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내부적인 어떤 정치 문제로 인해서 외부적으로 결국은 지금 저렇게 위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마음도 밖으로 자꾸 다른 거랑 합의되면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합의되는 것들이 꼭 생겨요. 이 안에 우울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마음속에 우울이라는 것도. 대상에 우울이 될 만한 사건이 생기면 합의돼서 우울도 밖에 나가는 거지. 그러면 내 마음은 우울감에 꽉 차 있게 되는 거죠. 고독도 있을 수 있어요. 비가 내려. 아무도 비가 내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 나 혼자 있어. 거기다 음악까지 가슴을 후벼 파는 음악까지 들려. 그럼 그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고독을 씹어. 자, 이런 것이 외부적인 환경하고 이것이 합의되니까 고독이라는 것이 이렇게 또 외로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러더니
스님이라면 앉아서 참선이라도 하지. 근데 그런 것 뭣도 할 줄 몰라. 그냥 외로워. 외로움도 환경에 어떤 환경이 되면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이 밖으로 나가고 고독이라는 것이 밖으로 나가. 집 나가면 이거 참 골치 아파요. 이게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잘 조절을 해서 내가 이렇게 잘 소화해낼 수 있는데 이거 집 나가 버리면 밖으로 너무 막 나가 버리면 이걸 조절하는 게 그리고 고독을 조절하려다가 화가 나고 화를 조절하다가 짜증이 나고 욕심을 조절하려다가 화가 나고 뭐 하다가 이제 다른 외로움을 하려다가 이제 욕심이 나고 이게 이제 뭘 하나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거를 조절하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다른 것들이 되고 그게 안 되면 또 다시 우울감이나 고독감이나 또 자책감, 자괴감도 여기 들죠.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자괴감 들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좌충우돌 돼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108개의 마음들을 하고 외부적인 이런 것들과 합과 불합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우리가 알아서 마음이 자꾸 빠져나가려는 것들을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하고 내 마음에 이런 자괴감이라든지 고독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욕심, 화, 짜증, 기쁨, 슬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합을 불러오는구나 라는 것도 내가 밖에 나가면 내 마음이 밖에 나가서 저것들과 합을 하면 집에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마음 조절을 잘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마음 공부이기도 하고 이런 강연을 듣는 것도 마음 공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거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런 것도 명상이고 이 먹고 관세음보살 이런 것도 그건데요. 듣는 명상, 듣고 내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역시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문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법문 들어서 윗바사나 명상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외부적인 것들이 인연들이 다양해졌어요. 부처님 당시에서는 외부적인 내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밖에 나가서 합을 이룰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특정한 몇 가지였지. 뭐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가 돼야 하는데 뭐 남녀가 만나는 거 이성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모든 정보에 노출돼 있고 SNS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외부적인 대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는 그렇게 오래된 굉장히 뭐 1000년, 2000년 된 나라는 사실은 아니에요. 키예프 공국부터 시작을 해서 있는 나라인데요. 러시아가 참 특이한 거는 러시아가 성장시켜준 건 오히려 몽골족이다. 몽고의 징기즈칸이 러시아를 오히려 러시아가 이제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 가가지고 싹쓸이 했거든요. 키예프를 완전히 멸절을 시켰어요. 그래서 피해서 간 게 모스크바 공국이거든요. 모스크바 공국이 이 킵차칸 거인가? 몽고의 위쪽에 서유럽 쪽에 몽고를 차지한 한 200년 가까이 100에서 200년 가까이 서유럽하고 중앙아시아 이쪽을 다 차지를 했던 게 몽골 아닙니까? 몽고가 4개의 나라로 쪼개져요. 원나라가 되기도 하고 저쪽은 무슨 한국 3개 한국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4개의 나라로 나눠지는데 이쪽 러시아 이쪽 서유럽 지역, 동유럽 지역으로도 이제 나라가 한 100에서 200년 정도 동안 정복을 했었어요. 그때 무너지기 직전에 러시아 공국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쪽 한국 킵차크 한국인가 이 한국이 무너지고 러시아는 성장을 하게 돼요. 러시아가 표도로 무슨 대제 뭐 저쪽 하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서쪽으로는 가지 못하고 독일이라든지 뭐 이쪽에 세력들이 프랑스, 독일 이쪽 세력들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가지 못하고 러시아가 동쪽으로 계속 정복을 해가요. 그래서 시베리아 전역을 공격을 하는데 그때 일부러 뭐 시베리아를 정복하고 싶어서 정복한 건 아니죠. 사실 시베리아를 정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 생각을 해봐요. 얼음 동토가 무슨 유용한 가치가 있냐고. 난 우리 조상 세종대왕이 약간 미워.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해서 북방에 좀 했지만 아니 좀 위하면 좀 더 올라가서 연해주로 해서 저 위에 시베리아까지 저 위에 이제 그 시베리아까지 다 영토를 확보해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당시에 우리 민족에서는 위의 땅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왜 그러겠어요? 위의 땅은 연해주 위로 더 올라가면 아무 추워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이거는 가져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너무나 신기하게 이 모스크바부터 이 시베리아를 넘어서 이쪽 극동지방까지 다 지배를 했어요. 이거는 참 특이하게도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16세기쯤에 지구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때 지구가 추워진 적이 있었다고. 한 1도 정도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유럽은 대체로 북쪽에 있잖아. 너무 추운 거예요. 사람들이 모피를 당시는 섬유가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섬유가 없었잖아요. 문명이 나온 것도 오래되지 않았어. 우리 문익점 고려시대 이제 고려 후기거든요. 우리가 문명 옷을 입은 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1000년도 안 돼요. 이제 700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배옷을 입었는데 배옷은 겨울에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옛날의 옷은 모피라고, 모피. 그 짐승의 가죽 옷을 두루쓰고 산적처럼 그게 제일 겨울에 따뜻하단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베리아 지역에 가면서 모피를 수거를 해온 거예요.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유럽에 팔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점점 시베리아 저 동쪽으로 쭉 가서 끝까지 극동까지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청나라를 서로 만나게 돼요. 청나라하고 서로 만나서 청나라랑 전쟁까지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전쟁에 끼어들어요. 청나라가 저 러시아 애들이 저 북쪽에 지금 그 하얼빈 정도, 하얼빈 그 약간 북쪽 그쪽에 가서 자꾸 뭐 이렇게 영토를 넘보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 당시 효종인가 그래요. 효종에게 원병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총부대 한 200명 정도 지원군 막 보내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청나라랑 영토 확정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러시아는 뭐 17세기, 18세기까지만 해도 세계 무대에 제대로 진출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유럽에서도 저 변방에 땅은 크지만 뭐 땅이 크다고 생각했겠어요 당시에? 쓸모없는 시베리아 땅이 뭐 대단하다고. 그러나 19세기가 되면서 러시아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했죠. 19세기가 되면서 자원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자원이 그 산업혁명이 되면서 석탄이라든지 좀 더 지나면 석유 이런 것들이 자원이 더 중요하게 되는데 러시아가 그런 자원 보유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특히 아제르바이잔에서 나오는 기름은 정말 이제 세계에서도 유명한 그런 이제 산유국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힘이 점점 세져요. 러시아도 이제 국군이 좀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러시아는 남쪽으로 추우니까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크림 전쟁도 하기도 했고 그게 이제 저 어디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하고 서로 전쟁을 했거든요. 서로 격돌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영국에게 지고 막 그랬는데요. 영국은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적극 저지를 했고, 그래서 아프간 전쟁이 생기고 크림 전쟁이 생긴 거고, 우리나라 극동에 있는 우리나라도 그때 러시아의 남하 정책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극동까지 와가지고 부동항을 찾겠다고 북한 밑으로 내려올라가는 거죠. 그때 이제 영국이 뜬금없이 우리나라 와서 검문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남쪽으로 남하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문도 왔고, 그래서 영국은 일본하고 서로 그 동맹을 맺어요. 일본이 영국하고 초기에 굉장히 진한 관계였어요. 일본이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남하하는 것을 방지하고, 영국은 일본하고 동맹을 하면서 일본이 그걸 못하게 하도록 이제 막았다라는 거죠. 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후루짝짝 해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영국은 방조한 거죠. 왜냐하면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더 내려오는 걸 방지하는 것이 일본이 대타로 너희들이 제선해줘. 그러면 돼. 당시 조선이야 뭐 있든 없든 별 관계가 영국 입장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영국이 나타난 것은 순전히 당시에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나타난 것은 러시아 때문에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어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이 맞서서 러시아가 무서웠다는 거지? 정말 무서웠나? 어쨌든 그런 사연, 우리나라하고 역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러일 전쟁 하는 것들도 일본이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러시아가 제일 잘 나간 건 이제 이렇게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고, 이게 또 우리나라 이제 남과 북이 서로 그 분단이 된 것도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 조금 더 일찍 항복할 수도 있었거든요. 좀 더 일찍 항복했으면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분단이 안 됐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끝까지 버텼어요. 어느 때까지 버텼냐면 러시아가 이쪽에 참전할 때까지 버틴 거죠. 당시만 해도 1945년 초만 해도 러시아가 이쪽 극동 지역에 그 참전을 하지 않았어요. 이쪽까지 밀고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일본은 당시만 해도 1944년부터는 계속 그 미국에게 폭격 맞으면서 그 동경 날아가고 오사카 날아가고 전부 전 도시가 불바다가 됐었거든요. 핵폭탄을 터지기 전에 우리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원폭을 투하했잖아요. 그 전에 일본은 이미 그 미군들의 그 수위탄 계속 도시를 불바다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도 일본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어.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독하고 그러다 하도 말을 안 듣니까 핵폭탄을 투하하게 되는데, 핵폭탄 투하하기 전까지도 이제 이렇게 항복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항복하지 않은 이유가 러시아가 참전하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러시아가 참전해서 밀고 내려오면서 그때에서야 이제 그 일본은 항복을 하고 그랬다고 그렇게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이북을 장악하고 밑으로는 이제 그 미국이 장악을 하게 돼서 우리나라 남과 북이 서로 나눠지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 나중에 또 돼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들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세계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이라서 전쟁을 안 할 것처럼 그랬는데, 또 어제 오늘은 또 이제 또 전쟁을 할 것 같다 해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전쟁을 한다 해도 세계 대전까지는 가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러시아 친러 세력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하기가 참 까다롭고, 또 러시아도 침공하기가 참 애매한 게, 침공했다가는 러시아 경제가 작살이 나기 때문에 러시아도 함부로 침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누가 득을 보냐? 유가가 거의 100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면 어느 나라가 제일 좋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라 좋겠지. 사우디, 야, 그 기름 많이 팔잖아. 기름 많이 팔고. 또 천연가스도 몇 배나 오르고 막 이랬거든요. 미국도 되게 좋은 거예요. 미국도 유가가 오르면, 유가하고 천연가스가 오르면, 그렇지 않아도 미국 빚이 많잖아. 경제가 많이 좋아진다 할 수가 있죠. 러시아도 유가 오르는 거 좋아. 러시아도 세계에서 두 번째 그 원유 수출 또 가스 수출 뭐 이런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랑 원유가 올라가면 이놈들만 좋아. 서로 지금 싸울 것처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원유가가 올라가면서 자기들만 크게 보고 우리나라는 지금 마이너스라니까요. 우리나라처럼 기름 이제 그 수입해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수출 국가는 지금 이제 석 달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득을 보는 거는 물론 이제 원자재가 올라가면 미국도 어려운 산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큰 손해는 아닌 것 같다. 러시아도 큰 손해가 아니고 저렇게 버팅기고 그래도 미국도 큰 손해가 아니다. 죽어나는 건 우리만, 다른 나라들만 죽어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기에는 자기도 부담이 너무 커요. 그리고 지금 탱크 몰고 다닐 시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지났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한번 뉴스 한 번씩 보면 거기다 쫙 평야거든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그 얼음이 녹기 시작했어. 늪이거든, 거기가. 그래서 탱크가 다닐 수가 없어. 거기 지역이 이제 3월달 말부터는 4월달 이런 때는 다 푹푹 빠져서 탱크가 못 다녀요. 전쟁하는데 핵전쟁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중요한 게 그 장갑차하고 탱크 이런 차들이 중요한데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쇼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도 많이 들고 있어요. 괜히 우리만 죽어나가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수도 있긴 하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자기 집사람, 자기 나라처럼 생각하고 있고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가 성장했어요. 성장을. 90년대가 아니라고 2000년대 초반도 아니고 지금 안정적으로 푸틴이 독재를 해와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러시아의 사람들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옛날 그 소련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나라인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팽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존심도 회복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본다 이거지. 이제 너희들 나도 건드리지 마 이러면서 우리도 한다면 해 이런 걸 하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고 우크라이나는 아까 말한 대로 정치가 망했기 때문에 참 난감해요. 이미 돈바스 지역은 이제 내전 상태가 계속돼서 돈바스 지역에서 지금 어제 그제 그 폭격이 일어나고 그랬던 건데 이미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폭격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도 글쎄 거기 돈바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인들이 러시아로 대피하고 전쟁을 막 준비한다고 밤새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위기 상황의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극에 달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질 확률이 저는 한 70% 정도 보고요. 한 20, 30%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진짜 있다. 그런데 핵전쟁으로 이렇게 해서 세계대전으로 갈 확률은 또 그 중에 이제 한 10% 정도? 그냥 이렇게 러시아하고 그 이쪽 일부 지역에 국지전이 될 수도 있다. 돈바스 지역에 국지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하고 중동하고는 많이 위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붙으면 그냥 이제 강대국들이 막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로 한번 붙으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완충지대가 있어서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두 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정치를 잘못해서 내부 관리를 잘못하고 마음을 잘못 써서 우리도 마음을 잘못 쓰면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친러 친서 서로 이러다가 이제 지정신 못 차리고 제대로 갈 길을 못 하고 막 이제 사람이 마음이 헷갈리면 에너지가 푹 꺼지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부 다 무능하게 된 거야. 90년대 초반만 해도 5,200만 명이었거든요, 인구가. 지금은 4,200만 명이에요. 이 30년 동안 1,000만 명이 줄었어. 30년 동안 줄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30년 동안 늘지. 우리나라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고. 30년 동안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인구가 늘었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이 좋은 땅에 인구가 오히려 10%, 20% 가까이 줄었다는 게 말이 돼요?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다 나가고 그랬겠어요. 그러니 지금처럼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그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음 관리 잘해서 튼튼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